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험요한 TV의 험요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쳐 흐르는 정치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상호 적대, 불신, 대결로 흐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상대의 존재가 극도로 부정된다면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광복절은 절긋기보다는 길고 긴 장마처럼 별로 유쾌하지 않지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식이 제주도에서 파행을 일으켰고, 또 장맛비가 내리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만, 서울 광화문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상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 정치의 제일 기본이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같아야 되죠. 그렇지만 지난 8.15를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극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 반민족 세력의 행태가 일본의 극우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파 세력 내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군복을 입고 나왔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주장이 강해서 그러는 것인지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정치를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편가르기라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유용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죠.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복잡한 현실을 100%다 설명하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추상적인 이런 개념 정립 없이는 현실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을 쓸 뿐입니다. 좌파와 우파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을 넣는다면 독자적인 또 개념을 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저 좌파와 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완전 중도는 없는 거죠. 중도란 말은 좌파는 좌파 아니면 우파는 우파에서 극좌나 극우와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극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극우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는 모두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는. 하지만 평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갈리는 거죠. 중도좌파는 모든 것은 똑같게 대해달라 하는 거고, 중도우파는 다른 건 다르게 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도 좌파적인 시각이죠. 여기에는 누가 옳고 그르다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죠.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진 자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감정을 불어넣음으로써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선동가들이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극좌파는
극좌파는 평등주의 입장이면서 그 실행에 있어서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지칭합니다. 즉, 정부의 권력으로 평등을 강제로 실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무원의 끝발이 세고 정부의 오지랖이 무지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때 정부의 힘이라는 것은 폭력이죠.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단두대로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죽이는 대신 감옥으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저는 더불어 자코뱅당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극좌파의 극단적인 사례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체제는 공산당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고, 직장은 어디로 가고, 봉급은 얼마를 받고, 이게 전부 당에서 다 결정하죠.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무슨 놈은 과학적 사회주의입니까? 그런 공산주의는 역사상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이 났고 쓰레기통에 던져진 이념으로 온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극우파는 뭡니까? 극우파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하는 거죠. 평등, 어디 감히 맘먹으려고 그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합니다. 극우파는. 역사적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극우파가 히틀러의 나치즘, 또 이탈리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태리와 같이 추축국으로 싸웠던 일본도 군국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도 극우 체제였던 것이죠. 자, 자유를 거부하고 또 평등을 거부하기에 극우파는 당연히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나 아니면 학창시절에 단체 기합, 그 부분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유를 거부하고 평등을 거부하고 전체주의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입니까? 이 개념에 맞지 않으면 극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또 소수당의 의견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전체주의와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충정에서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나왔던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극우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사오정 같은 소리죠. 그런 논리라면은 출퇴근한다고 이 엄중한 코로나 시절에 지하철에 빡빡하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모두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코미디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 그런데도 이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세 가지입니다. 실상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실상을 알면서도 호도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호도하는 거고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정치를 논하기에는 지극히 무식하다 하는 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야기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이 극우 세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른다고 했죠. 친일 반민족 세력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극우 세력은 물론 극좌파 또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무정부주의자, 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모든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극우 세력의 특징은 테러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여러 가지 테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결국 친일 반민족 세력을 테러 세력과 동급으로 하겠다는 이런 비난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참 좋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민족 자주적 역량의 결집을 방해하며 우리 젊은이들 앞에 펼쳐진 광활한 미래로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김원웅 회장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다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친일 반민족 세력을 끊임없이 불러내서 현재와 갈등을 일으키는 종북 부역 세력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면은 폐륜을 저지른 연산군도 파묘해야 되죠. 오랑캐인데 머리를 쪼아린 인조도 파묘해야 되고, 또 왜구들에게 국토를 침탈당한 선조도 파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위화도 회군을 실시함으로써 국기를 물랑케 한 태조 이성계도 파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들이 많을 겁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면은. 하지만 왜 유독 친일 반민족 세력에 국한하고 있습니까? 종북 부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북 부역 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알레르기를 느낀다면은 허명한 TV 제18회를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그때 저는 이승만, 김구, 박헌영, 그리고 김일성의 초대 북조선 내각의 인사들의 면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에 집착을 한다, 동조를 한다는 것은 은연중에 북한의 그런 주장에 세뇌당했다,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각성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근대사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지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분을 아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기분 나쁘다, 말갱이 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를 거친 나폴레옹의 군 경력은 정말 파란만장하죠. 우리 박정희 아니면은 백선엽을 재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나폴레옹의 경력은 말도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절대 왕정 부르봉 왕정에서 포병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 절대 왕정 부르봉 왕가는 결국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와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죠. 적폐 정권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그 적폐 정권에서 장교로 임용이 됐죠. 또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 그 엄청난 공포 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 정권에서 장군으로 특별 승진했습니다. 또 그 이어진 총재 정부에서는 이태리나 이집트 원정 사령관이 되었고, 그 뒤에는 공화정을 폐지하고 다시 황제의 자리를 올랐죠. 그러고는 영국하고 싸우다가 져서 결국 프랑스의 위신을, 국격을 급격하게 추락시킨 그런 장본입니다. 지금 박정희와 백선엽을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런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폴레옹의 이름을 끈끈이 지우고 파리 한가운데 금빛 돔에 있는 그 앵발리드에 묻혀 있는
나폴레옹의 묘를 파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폴레옹의 시체를 그가 죽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통상 보면은 드골이 히틀러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 정권에 대해서 단호한 숙청을 했다라는 것을 예로 많이 듭니다. 드골은 프랑스는 우리처럼 이념으로 6.25 전쟁처럼 내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골은 비시 정권의 패탱, 원수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계승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도 애국자다라고 좌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처럼 3년 동안 동족 간에 총을 겨누고 죽였던 그런 내전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런 숙청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도 나중에는 까미조차 화해와 관용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 인종적으로 흑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인종차별 정책을 주장했던 백인 정권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은 하되 화해와 용서를 한다 하고 역사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비한 거죠.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 해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만 유독 수많은 민족 정기를 세울 수 있는 사례를 다 관두고 친일 반민족의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것은 바로 종북 부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서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아픈 상처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국민 각각의 가족 사이에 다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불러내서 현재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은 그만하자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담론이 8.15 광복절에 넘쳐 흐르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